안녕하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다른 자식들 퍼주고 나서 이제 와서 사는 건 저희랑 살겠다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 이야기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예요. 같은 부서라서 자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보니 입사 초반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정도로 얼굴도 겨우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같은 부서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이후로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닌데 그냥 일하면서 자주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회사에는 저희 두 사람 관계를 딱히 숨기지 않고 공개 연애를 했어요. 사내 연애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는 농담을 자주 하고는 했죠. 그때는 무슨 결혼이냐며 아직 모른다 그런 식으로 받아치곤 했는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니 어느덧 저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들의 축복 속에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재작년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8, 9시간은 걸리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은 2만 평 정도고 여러 작물을 다루십니다. 돈은 제법 되는 걸로 알아서 친정아버지도 농담처럼 회사 다니다 힘들면 때려치고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는 아주 질색을 하시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하게 된 이후로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저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 친정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같이 다들 저희 부모님이 돈은 안 되고 힘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도 뭐 엄청 어려운 상황에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대하는 분위기였고요. 처음엔 그런 반응이 속상해서 그런 편견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언젠가부터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물으면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 지으면서 지내신다고 대충 이야기하고 이후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경우도 서울 토박이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고 자랐죠. 그래도 경기권이다 보니 저희 집같이 농촌은 아니고 그냥 작은 읍단위 지역에 사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하셨는데 한때는 TV에도 소개되고 했었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가게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 식당을 다른 자식들하고 상의도 없이 몇 년 전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셨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형과 아래로 2살 어린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고 이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저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그러셨다는데 그럴듯한 결과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답니다. 까먹은 돈만 몇 천은 될 거라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장가도 갔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갔겠어요? 그 또한 전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가까지 간 아주버님이 밥벌이를 못하니 형님이 같이 사내 못 사내 하고 난리를 쳤던가 봐요. 그때쯤 시부모님도 장사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언제 그만하니 많이 생각하던 시기였었는데 형님 달래준답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 식당을 아주버님네한테 넘겨주신 거지요. 저희야 멀쩡한 직장이 있고 자리까지 잡은 상황이다 보니 그 식당이 탐이 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잘 되는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툭하면 이래 서문 닫고 저래 서문 닫고 재료 손질하기 까다롭다고 잘 나가던 메뉴를 홀딱 없애질 않나. 생물을 냉동으로 바꿔서 쓰질 않나. 자기들 편한 대로 가게를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거 그대로 따라해도 한참 모자랄 판에 지들 입맛대로 가게를 손보기 시작하니 가게가 금방 내리막을 걷더래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을 두고 하던 가게였더니만큼 애정이 남아있어서 그랬나. 어떻게 또 막판에 당신들 노후 자금 다 끌어다가 대주셔가지고 용케 문은 안 닫게 만들어주셨다는데 가게 문 닫는 꼴을 보기 싫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도로 가게를 가져오셨어야지. 그렇게 급한 불만 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그쪽 일은 그쪽 일이다 싶어서 그냥 신경 끄고 있었습니다. 신우도 사는 건 녹록치 않은 모양새였어요. 남편보다 어린 신우였지만 대학 졸업 후 동네 작은 회사에서 일 좀 하다가 바로 시집을 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애 갖고 그래서 회사 관두고 이후로 애를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으면서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었다대요. 그리고 신우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장사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둘이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나 그 즈음에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큰 대형 카페가 생기니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들도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대요. 대형 카페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작은 카페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긴 해서 이래저래 버티고는 있었는데 저가형 매장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해서 5분 거리에 카페만 5개가 생기니 그때부터는 버틸 재간이 없더랍니다. 그때쯤 또 어머님 아버님이 신혼애를 도와주신답시고 대출까지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우 남편네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문을 닫으면서 카페 대신 작은 분식점 하나를 열었다는데 그 돈마저 시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또 받아서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우가 갚는다고 했다는데 누가 갚고 있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모든 사정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제 결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저 어머님 아버님이 식당을 하시고 TV에도 나왔다 해서 더 깊게 파고들 생각을 못했어요.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제법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신우 다 가정 꾸리고 잘 산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까진 따질 수 없잖아요. 그저 가족들 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는구나 그럼 됐다 싶었네요. 남편하고 저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비슷비슷한 조건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남편이 먼저 성인들이 결혼하는 건데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반이 어떻고 저떻고 한 게 다 제 앞에서 쇼한 건가 싶기도 해요.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를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농사로 힘들게 돈을 벌고 계셨으니 저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요.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가면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겠냐며 예단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돈은 제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가로챘다기보단 원래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정부모님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큰돈 쓰시는 건데 체면 좀 살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복을 당신 발로 차시대요.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이후 결혼 준비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고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일단 들어갔어요. 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그랬지요. 결혼식 비용은 들어온 축의금으로 각자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어머님이 급하게 쓰실 곳이 있다며 축의금을 달라고 하시대요. 결제는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축의금 타령을 하시니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하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축의금까지 그렇게 가져가시곤 시간 지나서 그 돈은 언제 주실 거냐 물으니 그 돈은 당신이 그간 뿌린 돈을 수거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못 준다고 딱 말을 자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황당했지요. 시댁 쪽 하객 대부분이 남편 하객이었으니까요. 축의금은 원래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다 하는 말이 많아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더 꺼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가져가실 거면 빌려간다고 할 게 아니고 결혼 전에 미리 남편에게 전해놓는다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황당했던 건 그렇게 가져간 축의금이 알고 보니 아주버님 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지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아주버님이 그때 마침 급하게 식당 일로 돈이 필요했다나요? 말로는 다 가져간 게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됐다는데 1,000만 원이고 1,000원이고 돈은 돈이잖아요? 며느리로서 이렇게 말하자니 그렇지만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괘씸해서
친정에서 받아온 예단비 2천만 원을 제가 그냥 중간에서 갚기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해드린 거예요. 이후로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는 뭐 크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댁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요. 물론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매달 용돈이나마 필요한데 쓰시라고 30만 원씩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같이 저희 도리를 해야 하는 날은 챙겼지만요. 하지만 그 외에는 가족 모임이라던가 그런 건 굳이 나서지 않았네요. 그러던 중 아버님이 저희 결혼한 지 2년쯤 되던 해에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손 써볼 여유도 없이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요. 장사하면서 그렇게 시간 나면 담배를 피워대더니 인간이 결국 폐암으로 죽었다면서 슬퍼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때는 뭐 그동안 서운했고 그런 걸 떠나서 저도 그렇고 다들 상심이 컸고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나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 주도로 다시 온 가족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아주버님네, 신우네, 어머님만 모여있는 자리였다나요? 저희는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셨다는 유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당신 죽으면 꼭 둘째 아들내,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저희 집이요? 저희 집엔 왜요? 하는 소리가 입에서 절로 튀어나왔어요. 왜 평생을 살아오신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여기를 두고 연고 하나 없는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냐 물으니 그 의중이야 당신인들 알겠냐 하고는 말을 줄이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신우나 아주버님네가 저희처럼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으셨다면 모를까 난데없이 콕 집어서 저희 집에 가서 살라고 하셨다니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생각에는 그동안 신우랑 아주버님네하고 가까이 살았던 만큼 저희들한테 소홀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니겠느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로 포장을 한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입을 모아서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말씀인데 자식이면 그 유언을 따르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사는 걸 부추기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일단은 남편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딱 잘라 거절을 해준 덕분에 당장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사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속도 미식거리고 두통 때문에 죽겠다면서 툭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기 직전에 딱 그런 증상을 보이셨다면서 아무래도 평생을 담배랑 붙어 산 인간 옆에서 지냈다 보니 간접흡연 때문에 당신한테도 무슨 이상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다녀와 보시라고 말해도 근처에 사는 두 자식들이 장사를 하는데 걔들이 워낙에 시간 내기 힘든 상황인 건 니들도 알지 않냐면서 은근슬쩍 아주버님하고 신우랑 같이 병원 다녀오기 싫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군요. 병원에 꼭 누구랑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어도 무슨 진단이 나올 줄도 모르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만 하시고요. 그 와중에 또 이쪽에 있는 병원보다야 서울에 있는 병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잘하지 않겠냐면서 굳이 저희랑 같이 병원을 가고 싶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저야 시어머니니까 그냥 모른 척 넘길 수 있다고 쳐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1년도 되지 않는 남편한테는 아프다고 앓는 소리 하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지요. 결국 남편하고 상의한 끝에 일단 어머님 보고 올라오시라고 하자 그리고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가자 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까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결과가 좋으면 아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일하는 회사가 유명한 병원이랑 연계도 잘 되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번거로울지언정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혼자서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아침 일찍 병원 가서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주무시고 가실 분 치고는 짐을 많이도 싸오셨더라고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는 계실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이 은근슬쩍 검사받고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가시느냐고 떠보듯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하더니 아픈 사람을 그럼 검사받자마자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냐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이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는 소리를 하시대요.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혼자 기차 타고 오며 가며 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는 와중에 남편이 그럼 검사받고 나서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결과 나오면 또 저희가 차로 모시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여기서 며칠 지내다 갈 생각으로 짐도 싸온 거니 기어이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 고집을 누가 꺾나 싶었고 검사 결과 나오는 거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어봐야 열흘 남짓일 테니 그러시라고 했죠. 다행히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더 다행이었던 건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수치도 전부 정상이고 심지어 몇몇 항목은 동년배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상이다 못해 훨씬 좋은 수치였어요. 그 정도 결과면 기뻐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병원이 돌팔이가 아니냐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좋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 결과가 말이나 되냐시면서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원하는 대로 다른 병원도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어요. 다만 예약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집에 내려가 계시라고 했죠.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누우셔가지고는 집에 안 가겠다고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시다고 없는 병도 생길 지경이라면서 가기 싫으시다네요. 저희 집에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떼를 쓰시더라니까요. 아버님 떠나시고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러시나 싶어서 매몰차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워서 그래서 일단 며칠 더 계시라 했어요. 이땐 남편도 무척 저에게 미안해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먹는 것부터가 문제였지요. 저나 남편은 아침엔 입맛도 없고 해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도 보통 만나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저희 원래 지내던 방식으로 지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정을 들으신 친정어머니가도 좀 보내주셨고요. 맞벌이하는 와중에 반찬하는 것도 힘들고 친정어머니께도 죄송하고 반찬을 사다 먹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에 좀 예민하셔서 바깥 음식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당신이 해드시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드시면 모를까 며느리 입장에서 당신 손으로 만들어 드시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또 다른 병원을 예약하게 되었어요. 검사 후 결과 나오는 데까지 또 열흘이 걸렸고 여기 오셔서 잘 먹고 잘 드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약한 차이이긴 하지만 오히려 결과가 먼저 받은 결과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젠 진짜로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집에 갈 생각은 안 하시고 하루만 더 있겠다. 이젠 진짜 하루만 더 있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2달을 더 버티셨어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이러다간 진짜 모시고 살게 되겠다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기어코 저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제가 친정어머니께 더는 음식을 보내지 마시라 했어요. 먹고 싶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 괜히 밑반찬해서 보내지 마시라고요. 처음에야 어머님 드시는 게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도움도 받았지만 한 달이 넘어갈 때부턴 어머님 때문에 친정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가지고 투정을 하시대요. 너희 어머니는 맨날 똑같은 거밖에 못하냐면서. 그런 소리 듣고 좋다 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더는 보내지 마시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또다시 기어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한가득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들어온 거라며 보리굴비에 한우에 직접 농사 지으신 나물에
이것저것 잔뜩 챙겨서요. 택배가 금요일 낮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도 있었으니 어머님더러 받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 했습니다. 지난번엔 홧김에 이제 보내지 마시라 했지만 또 막상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빨리 퇴근해서 밥 먹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TV를 보고 계셨고 집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엉망이었어요. 치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청소기 한 번 돌려주신 적 없고 남편 양말 한 짝 개어주신 적 없습니다. 아무튼 배도 고프고 허기가 졌지만 청소부터 해놓고 먹자 싶어서 불이 나게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점심에 뭘 드신 건지 설거지도 평소보다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도 이래저래 정리가 끝나갈 때쯤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대요. 그렇게 이제 저녁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반찬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심지어 뚜껑을 여니 반밖에 안 찬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게 전부냐 물으니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반찬이 너무 많아서 신우를 불러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한테 준 거냐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것도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니네 친정어머니가 너 혼자 먹으라고 보냈겠냐면서 저더러 욕심도 사납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성격을 좀 고쳐 그러는데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대요. 그리고는 설마 싶어서 냉동실을 열어보니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것들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보리굴비며 한우랑 나물 말린 건 다 어디 있냐고 하니까 어차피 니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지 않냐면서 거기 신혼에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줬답니다. 얼마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씀하시던지 황당해서 기가 차더라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신가 싶고 어디부터 따져야 되나. 화가 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재산은 형한테 다 퍼주고 이제 퍼줄 게 없으니 우리 집 냉장고를 신우한테 퍼주냐면서 도대체 나한테는 뭘 해주려고 이러는 거냐고 빈정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사는 집 거기 보증금 빼서 저희 주신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 집은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반전세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까짓 거 보증금 뭐 2천이나 되냐 3천이나 되냐 짜증을 내더니 그 돈 받고 독박 쓸 일 있냐면서 대뜸 어머님더러 집에 가게 짐 챙기라 그러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 싫다, 안 간다 하시니까 그러면 신혼에 데려다 준다고 빨리 옷 입으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저는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못 간다 버티시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가 않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을 말리거나 나서고 싶지는 않대요. 저도 저대로 어머님께 서운하고 맺힌 게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이런 법이 어딨냐. 네 아버지 유언 못 들었냐. 어떻게 네가 나를 내쫓냐며 못 간다고 버티시는데.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결국엔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남편이 기어이 어머님을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전화로 저한테 어머님 짐 가지고 내려오래요. 전 그때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렇게 어머님 짐을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가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씩씩거리고 있고 어머님은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며 너네는 여유 있게 살지 않냐? 아주버님네하고 신우네는 그게 안 되니까 좀 도와준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서. 하지만 제가 보아하니 반찬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간 남편 가슴에 맺힌 게 있던 게 그렇게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더욱이 제가 끼어들 수도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라탔고 그 길로 신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네 집 앞에 도착해 신우를 불러냈고 그대로 어머님을 내려드렸지요. 신우가 어머님을 보더니 놀라면서도 난처한 얼굴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에게 묻길래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보라 했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대뜸
지금 반찬 몇 개 가져가서 이러는 거냐며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반찬 몇 개?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하다못해 잘 먹겠다 연락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냐면서 싸가지가 없다고 욕 비슷하게 뭐라 했지요. 그런데 웃긴 건 알고 보니 신우가 진짜 저럴 법도 한 게 거의 2시간 거리 저희 집까지 와서 받아간 게 반찬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왔다 간 거지 반찬 조금 얻어간 거 그거 기름값도 안 나온다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한우랑 보리굴비같이 조금 비싼 것들의 행방을 물었는데 신우가 그건 또 뭔 소리냐며 금시초문인 반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신우 오기 전에 아주버님 먼저 불러내서 그 집에 따로 챙겨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우는 신우대로 시어머니한테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그렇게 한마디 하대요. 엄마가 우리보다는 큰오빠를 더 우선시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말고 그 집에 모셔다 드리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간 유언 그거 다 뻥이라고. 그런 말 하셨던 적 없다는 사실을 저희한테 말해왔어요. 큰오빠네나 자기 집이나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엄마가 우리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랑 아주버님이 둘이 짜고 그렇게 말했던 거라네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형편 어려운 두 자식보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대놓고 고려장을 시도하는 두 자식들 뜻에 따라 저희 집으로 가기로 정했던 거라고요.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신우랑 더 실갱이할 게 뭐 있나 싶었어요. 신우의 자백이 반찬값 정도는 하는 것 같아서 신우한테 다른 건 더 따져묻지 않고 그 길로 저희는 차를 돌려 아주버님 가게로 향했습니다. 남편 어릴 적에는 그래도 줄도 서서 먹는 그런 가게였다는데 저희가 갔더니 손님 하나 없고 아주버님이랑 형님 두 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고기도 안 파는 가게에 고기 냄새가 가득한 게 저희 집에서 가져간 한우를 그새 구워 먹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입 근처에 기름이 번들번들해서는 당장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실 여력이 안 된다면서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참 재수 없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여태까지 받아쳐먹은 게 있으면 한 번은 자식 노릇 좀 하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는 신혼에서 했던 것처럼 실갱이 할 필요도 없이 그 길로 시어머니 짐이랑 어머님 내려다 드리고 그대로 차를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며칠 내내 신우랑 아주버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나는 못 모시네, 나도 못 모시네 하면서 한참 난리통이었지만 남편이 워낙에 단호하게 나오니 두 사람도 이내 포기했는지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더 이상 오질 않네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후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남편이 먼저 다 필요 없다, 사람 대접해주는 처가에 더 잘하고 살겠다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도 싫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혼자 지내시게 되었어요. 전 재산 뜯어먹은 두 자식들이 서로 못 모신다고 매일같이 싸워대는데 이러다 자식들끼리도 평생 안 보고 지내게 될까봐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 자식 셋 고루고루 챙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들 각자 도생하게 내버려 두시던가. 아무렴 다른 두 형제와 다르게 혼자 잘 자리 잡았다고 해도 조금이나마 시어머니한테 다른 형제들에 비해 차별받은 거 없었다 생각했으면 남편도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이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 뜻에 따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새싹 하나 띄우기도 척박한 곳에만 열심히 씨를 뿌려대셨으니 시어머니가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